7월 같은 장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비상식적인 장이었었고, 이번에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분명히 우려의 시각도 있었어요. 그런데 긍정적인 시각이 더 많았어요. 각각의 이슈가 바로 해소가 됐거든요. 그럼 지금 사야 할 타이밍입니까? 수익을 바라시는 분들 입장이라면 그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저 순탄한 길은 아닐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길이 아래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이 시대 진짜 대가들의 순도 높은 지식을 전해드리는 지식인 초대석, 오늘은 모든 투자자들의 나침반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죠. 이선엽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원망 많이 들으셨죠? 원망도 많이 들었고, 당신들이 생각하는 게 맞냐라는 얘기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저 입장에서도 제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빠졌고, 그러다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제가 틀렸을 거라고 가정을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제가 뭔가 잘못 보지 않았을까라고 고민을 정말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글쎄요, 어쨌든 뭐 빠졌으니까 저희들이 단기 전망만 가지고는 사실상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여러 가지를 종합해보면 우리가 이런 어떤 조정들이 일상화될 수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그런 상황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많은 투자자분들이 너무 어려웠었을 거고, 어려움을 떠나서 국내 시장에 대한 어떤 우리 표현으로 약간 정남이가 떨어질 정도의 마음고생들이 되게 심하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네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강남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동안 주식으로 돈 번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으로 눈 돌리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실제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은 게, 우선 한번 주식을 하셨던 분들은 주식을 끊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보다는 조금 미국 시장, 좀 더 안정적인 시장으로 내가 가고 싶다라는 의지를 보이신 분들도 괜찮은 것 같고, 또 한 부류에서는 그래, 어차피 이렇게 해보니까 내가 이 변동성을 견딜 바에는 차라리 나도 부동산 쪽에 놓는 게 낫지 않을까. 물론 나중에 세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소한 마음고생은 이 정도는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마음고생은 단순 조정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정이라는 건 늘상 있는 거고, 그리고 보통 빠졌었을 때 우리가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 정도 위기구나, 그럼 내가 앞으로도 이렇게 빠질 수 있었는데 라는 것들을 예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예상들이나 전망이 하나도 맞질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드셨을 거고,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업황이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조정을 받으면 많이 조정을 받아야 20%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정도면 어느 정도 왔어라고 하는데, 사실 일부 우리가 생각하는 주도기업 같은 경우 40%가 넘게 빠졌단 말이에요. 그 정도면 하락폭만 놓고 보면 약세장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하실 수밖에 없죠. 분석이 틀렸을 거고, 앞으로 우리가 몰랐던 어떤 게 생길 수 있을 거고, 사실 시장에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틀린 거고, 그게 현실화 될 거야 라는 우려를 가지실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대표님께서 이 자리에서 하신 말씀 중에 이번 여름엔 휴가 가지 말고 주식 집중해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가가 빠지면서 투자 문제가 아니고 휴가비가 없어지는 사람들 좀 많아진 것 같고. 사실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을 때는 어떤 의도였었냐면, 일정 부분 쉬어갈 거라는 건 예상을 했었었고, 다만 그 쉬어가는 폭이 이 정도는 아니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주도기업이 바뀌는 과정이 있을 거라고 판단했었던 거예요. 네. 저는 여러 차례 나와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주도주가 반도체가 하나가 아닐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GPU에서 엔비디아부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전력기기, 반도체, 그 다음 애프터가 쭉쭉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려서 그 의도였었던 건데, 사실은 이렇게 되면 제 의도와는 다르게 정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너무 죄송스럽죠, 사실. 좀 많이 아쉬웠고,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뒤돌아갔으면 예측할 수 있었을 것 같느냐? 저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왜 하락했는지 결과가 나오겠지만, 이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을 거냐에 대해서는 제 판단으로서는, 아니면 제 능력으로서는 이건 분명히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긴 하겠지만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도주가 바뀔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부터 시작한 한국 증시의 랠리는 분명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 두 기업이 주도주였다면, 다음 제너레이션은 뭐가 주도주일까요? 일단은 반도체가 주도주가 아니란 건 아니에요. 이 친구들은 여전히 주도주겠지만, 여전히 좋고, 주도주가 좀 늘어난 개념일 텐데, 다만 어떤 차이가 있냐면, 뭔가 새롭게 주도주가 부각되면 상승 탄력이 기존에 있던 주도주보다는 조금 좋아질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주도주는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더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새롭게 주도주로 부각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건데, 그 중에서도 볼 수 있는 것들은 저는 크게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메가팹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것들
것도 실제 실적과 연결될 수 있는 기업들인 거죠. 그러면 그 실적과 관련 기업들이 일단은 1차적으로 그 대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AI와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한국만의 움직임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언제 온다 그렇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그동안 우리가 투자 중심이었다라면 이제는 비즈니스 모델 쪽에서 새로운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다만 요즘 하루하루 움직임 폭이 너무 커서 섣부르게 너무 빨리만 안 들어가 보신다라면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도주가 이게 아닌 게 아니라 조금 더 늘어나는 개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럼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주실 수 있겠죠. 와, 원래 쏠림이 있어서 그게 아닌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국 소비주 할 때도 화장품만 움직인 게 아니잖아요. 면세점도 움직이고 음식료도 움직였죠. 뭐 바나나 우유나 이런 것들처럼 여러 가지가 있는 거고, 중국의 산업할 때도 철강도 조선도 화학도 같이 움직였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범주 안에 있는 기업들은 같이 움직일 수 있고, 그게 선택과 집중된 집중화인 거지, 지금처럼 뭐 딱 두 종목이 움직이는 케이스는 되게 드문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서킷 브레이크, 사이드카 이런 용어들이 진짜 너무 뉴스에서 친숙하게 느껴졌는데, 7월에요. 지난 월요일, 저희가 오늘 7월 23일이지 않습니까? 7월 20일 기준으로 사이드카하고 서킷 브레이크 없이 지나간 날이 7월에 3번밖에 없었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새로운 트렌드가 된 겁니까? 결국에는 그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어떤 변동성은 지금보다는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일단 사이드카가 그런 정도가 됐었으면 우리가 겪었던 금융위기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심리적 고통이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이 지수의 변동성 안에 가장 큰 부분들은 역시 두 종목 중심으로 레버리지가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서 올라갈 때 또 내려올 때 그 디레버리징이라고 하죠. 이 과정 속에서 벌어진 현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저희들이 볼 때도 이에 따른 시장에 대한 부작용, 이게 되게 컸을 거고, 과정 속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중간에 한 20% 빠졌을 때 이 정도 바닥이지 않을까 올렸다가 다시 되밀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게 거의 매일 있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느꼈었던 이 심리적 상태는 공황 상태나 또는 국내 시장에 대한 신뢰의 어떤 하락, 이런 것들로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되게 어려웠고, 뭐 감히 이런 거죠. 용인 자연농원 같은 그런 어떤 그렇죠? 네. 예, 야, 이런 롤러코스터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7월 같은 장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비상식적인 장이었었고, 이건 역사적으로도 한국도 처음 경험하는 하락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 하락이 왜 나왔냐면, 결국엔 이 AI가 기존에 있었던 모든 상식을 뒤엎는 상식을 지금 이끌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예컨대 우리가 생각하는 코스피만 하더라도 버블 장세만 해도 대단한데, 그 버블 장세도 지수는 2배밖에 안 올라요. 99년은 500에서 1000이 올랐고, 그 다음에 중국 관련 산업화 버블 때는 1000에서 2000 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실적으로만 3배가 올랐어요. 이 사이즈가 어마무시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도 경험을 해봤지만 메모리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 상승폭이 어땠나요? 초대형주, 국내에서 1, 2위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는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은 10배가 올랐어요. 어떤 기업은 7배가 올랐고, 오르는 그 경험을 해보셨나요? 처음 봤죠. 처음 봤죠. 지금 이번에 있던 조정이 우리가 생각한 하락 조정 또는 뭔가 새로운 어떤 추세 이탈로 나온 조정이 아니라 이만큼 오른 조정의 일부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더 많이 오르면 이런 조정이 산도 높으면 길도 곱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결국엔 이게 이번 시장이 왜 하락했을까라는 것과 연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주도 관련 기업들의 이익이 유지가 될 수 있을 거란 의구심이 제일 컸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최근에 반도체 가격이 너무 올랐고, 과연 살 수 있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지수 하락을 이끈 건 이 의구심이 아니었고, 사실 그동안 너무나도 돈을 많이 벌었었던 헤지펀드들의 단순 차익 실현에서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헤지펀드들은 단기 모멘텀 가지고 주식을 하는 애들인 거고, 보통 기계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역사상 단기간에 이렇게 많은 수익을 거둔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수익이 났었으니까 이제는 청산하는 또 모멘텀들이 나왔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차익을 실현한 겁니다. 문제는 단기 차익을 실현한 이 규모가 역사적으로 가장 큰 규모였다라는 거고, 짧은 기간에, 그래서 와르르 기계가 다 쏟아냈었던 거예요. 살 때도 그랬죠. 들고 있었을 때도 워낙 좋은 퍼포먼스를 냈지만 내릴 때도 비슷했던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내리다 보니 우리는 합리적 의심을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그때는 우리도 내릴 때는 리밸런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 6월 말이기도 했었을 거고 그동안에 있었던 펀드들이 나름대로 비중 조정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7월 들어서도 지속됐었고 그 낙폭이 워낙 크다 보니 이제는 합리적 의심이 앞으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투자도 줄일 거고 반도체도 덜 살 거예요. 이걸로만 끝났으면 괜찮은데 연이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CSMT 나오면서 창신 메모리도 나오니까 이것도 부정적일 거야. 키미 K3라고 그래서 문샷에서 중국계 이게 또 나오니까 이것도 덜 쓰는 걸 거야. 그 앞전에 메타가 혹시 우리가 생각하는 데이터 센터를 임대한다고 하니까 그럼 혹시 남아도는 거 아니야? 그러면 반도체도 덜 수도 있겠네라는 게 1, 2, 3, 4로 나왔죠. 그 중간에 하이닉스가 생각보다 영업이익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덜 나올 수 있다는 우려까지 겹쳐지면서 시장이 와르르 무너졌고 투자자분들은 이게 그런 이유들 때문일 거다라고 계속 고민을 했었던 거죠. 좋은 뉴스는 하나도 없었었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하락세가 지속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이닉스의 실적이 예상보다 덜 나올 수 있던 우려 빼놓고는 전부 다 단기 해프닝이었었어요. 이미 아시는 것처럼 메타도 그 이틀 뒤에 아니야 우리 여전히 공급이 되게 많이 부족하고 하이퍼스케일러들 투자를 더 늘리겠다라고 했고 최근까지도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리는 모습들이 발견이 돼서 그것도 해프닝이었었어요. 두 번째는 CSMT 즉 창신 메모리와 관련된 우려도 사실은 길게 보면 잠재적으로 우리의 어떤 반도체를 위협할 수 있는 건 맞지만 1년만 놓고 보면 아니었던 거죠. 워낙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물량을 기업들한테 주지 못하고 있다 보니 아예 물량을 받지 못한 기업들에서 이거라도 가져갈까라고 하면서 오는 것들을 가지고 너무 지금 당장 위협인 것처럼 얘기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특히 창신 메모리가 만든 HBM은 중국에만 들어갑니다. 미국은 그거 안 쓰고요. 또 하나 얘네가 만들고 있는 D램이 분량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할 수 없어서 이것도 써봤던 기업들은 그 제품 분량 때문에 굉장히 곤혹을 치른 경우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당장 이슈는 아니었구나라는 게 확인이 됐고 마지막으로 키미 K3는 더했죠. 연산에 대한 효율이 좋았던 거지 실제 서비스를 하려면 더 많은 메모리가 필요하다는 게 입증이 됐죠. 사실은 이 키미 K3는 반도체 수요를 더 늘리는 요구였었어요. 결국은 그랬죠. 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시장에서 놓고 보면 이 이슈들 중에서 실제 시장을 발목을 잡을 만한 게 사실은 없어요. 근데 지수는 많이 빠졌죠. 결국엔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게 우려 아닐까 생각해보면 우려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투자자분들이 왜 이런 힘든 과정을 거쳤을까? 이 하나하나 이슈가 우리 개인 투자자 볼 때 판단하기 쉬운 영역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건 투자자분들뿐만 아니라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키미 K3가 어떻게 될 건지 좀 시간이 지나봐야지 알지 당장 딱 나와가지고 제가 코딩할 줄 아는 사람도 아닌데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혼란들이 더 커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주도 기업들 중에서 제일 많이 하락한 기업이 사실 고점 대비 40%가 넘게 빠졌거든요.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고점 대비 40%가 단기간에 넘게 빠지는 경우는요. 지금 벌고 있는 이 이익이 적자로 전환될 때 나오는 숫자입니다. 또는 엄청나게 감히 이득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을 때 물론 당장은 아니더라 하더라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면 현재 내려온 주가는 정당화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장을 통해서도 알고 계시지만 이 관련 기업들은 이익의 상승 폭이 줄어드는 거지 이익 자체는 올해도 내년에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시장과 관련된 이 종목들의 낙폭은 저희들이 볼 때는 수급 이슈에 따른 아주 낙폭과대였다라고 보는 게 일정 부분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일부 반도체 관련 레버리지 관련 상품들이 디레버리징 그죠? 반대로 이게 꼬꾸라지는 상황 속에서 물량이 물량을 부르고 또 물량을 부르고 또 물량을 부르는 이것들이 과하게 작용하면서 시장이 더 우리 생각했던 것보다 낙폭이 커졌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결국 수급 문제라면 사실 롱텀은 아닌 거네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를 저희들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합리적인 의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틀렸을 가정도 충분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가정들, 여러 가지 판단들 해보면 그럴 만한 어떤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물량이 단기간에 청산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 뒤부터 외국계 증권사들은 대부분 한국을 사야 된다, 반도체를 사야 된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왔어요. 근데도 우린 빠졌는데 재밌는 건 그 기간 동안 외국인이 실제로 다 샀어요. 지금 9조 넘게 샀습니다. 최근에만. 고점 대비 판 건 얼마나 팔았는데? 판 거는 몇십 조를 팔았죠. 팔기 시작한 거는 당연히 많이 팔았고요. 왜냐면 걔들은 단기 차익 실현이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는 지난해부터 벌기 시작했다면 뭐 500% 600% 넘게 벌었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다 팔았어 라고 했었을 때부터 외국인들이 꾸준히 사기 시작을 했고 시장 보시면 7월 12일인가부터 샀을 거예요. 7월 11일인가 12일부터. 그때부터 계속 사기 시작을 했고 연기금도 그때부터 사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사실 외국인들이 매도는 없었지만 우리끼리 이제는 레버리지가 디레버리징 되면서 계속 겁을 부르고 불필요했었던 낙폭이 더 심하게 진행됐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낙폭
낙폭도 낙폭인데 제일 걱정됐던 부분은 얘기하는 것처럼 AI의 향후 투자 지속 가능성이 혹시 줄어드는 게 아니냐. 그러면 메모리가 더 이상 지금 우리가 예측했던 것만큼 필요 없는 게 아니냐 이 우려였거든요.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경우라면 저는 그 가능성 매우 낮다라고 생각을 해요. 시각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시장의 관점을 ROI라고 해서 ROI는 투자 대비 수익률이 얼마냐 이 관점에서 놓고 보시면 그 얘기가 되게 설득력이 있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 있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생존의 관점에 있어요. 지금 내가 여기서 투자를 느리게 해야 되면 아무도 내 AI를 안 쓸 거잖아요. ROI고 뭐고 그냥 내 사업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메타라는 기업이 순위가 되게 떨어졌고 그록이 되게 떨어졌는데 그 뒤로 어디서 반도체를 많이 구했는지 지금 순위가 거의 1, 2위 근처로 다 따라왔어요. 메타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한 뮤즈 스파크라는 건데 여전히 좀 격차가 있긴 하지만 나름대로 일취월장을 했고요.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최근에 문샷의 키미 K3라는 게 나와서 미국을 위협할 정도까지 왔죠. 그러면 미중 간의 경쟁에서도 중국 기업이 지금 얼마 격차로 다 따라온 거잖아요. 그럼 미중 경중 내에서도 더 달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더 달아나려면 더 많은 메모리를 써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이 기업들 내에서도 또 후발주자들이 따라한 걸 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제미나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구글이죠. 알파벳이 실적 발표하면서 투자 계획을 어떻게 했나요? 올해 더 늘린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미 내년에도 더 늘린다고 얘기를 했어요. 메타도 더 늘리고 있고 돈이 없는 오픈 AI도 오늘 발표했지 않습니까? 훨씬 더 많이 늘린다고. 오픈 AI 자금 조달하는데 문제 생길 것 같다는 그래도 우려도 한다잖아요.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도 한다고요? 살아야 되니까. 결국은 뭐냐면 여전히 생존 경쟁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도 말씀드려볼게요. 야, 그 얘기 다 맞는데 그래도 공급관 이슈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 부분은 잘 생각 안 하는데요. 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3월, 4월, 5월 이때쯤에 예상했던 만큼은 한 100인데 이거보단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 자체로 주가에 충격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은 해요. 걔네들이 그런다고 해서 반도체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면 사실상 그거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줄이지 않았거든요. 줄일 수가 없죠. 왜냐면 줄이면 내가 그만큼 못 받는 건데 제가 숫자로도 편하게 말씀드려볼게요. 하이닉스라는 기업이 현재 280곳에 반도체를 납품을 해요. 그런데 지금 워낙 반도체가 품기라 실제 받아가는 기업이 100여 곳이 안 돼요. 나머지 180기업들은 아예 반도체 구경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도체 가격이 떨어져요? 자, 이번에 7월 15일에 있었던 대한상공회에서의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은 이런 발언을 한 적 기억났을 겁니다. 최근 반도체를 구하려고 아비규환이다. 아비규환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올해 내년치까지 이미 다 팔린 거죠. 그럼 최소한 올해 내년까지는 더 올려서 가격이 책정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이익률 자체는 그동안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둔화될 수 있겠죠. 절대 이익 자체는 계속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단가가 올라가고 있군요. 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내릴 이유가 없죠. 280곳 중에서 100곳밖에 못 받아가는데 나머지 애들은 더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나는 더 줄 수 있으니까 나한테 주면 안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격이 떨어지나요? 가능하지 않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업계에서 현재 겪고 있는 현상과 금융계에서 바라보는 이 시각이 너무 격차가 큰 거 아닌가? 제가 볼 때 이렇게 격차가 벌어진 게 되게 처음인 것 같아요. 다만 이번에 시장에서 여러 가지를 점검하고 가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격차 속에서 향후에 실적 발표들이 더 나오겠죠. 우리가 이래서 이랬었고 향후 3분기는 더 어떻게 될 거고 얘기들이 나올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을 해소를 해줄 수가 있겠죠. 한번 여러 가지 가능성을 짚어보는 차원에서 여쭤보는데 중국의 창신 메모리나 혹은 일본에도 지금 메모리 회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과는 격차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합니다만 그쪽으로 구매처가 돌아갈 가능성은 어떨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은 미국 회사가 중국 메모리를 사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가격 차이가 벌어지면 혹시 미국이 그거는 허용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애플이 그럴 거라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이미 미국이 그것과 관련해서 애플이 그런 요청을 했는데 미국 정부가 지금 막으려는 의도를 많이 보이고 있죠. 일단 아시겠지만 중국의 관련 기업들이 미국에선 나름대로 군사 관련 기업들 이런 걸로 분류를 해놨어요. 분류한다고 수출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이것조차도 막겠다라는 규제를 하겠다라고 지금 미 행정부가 많이 서두르고 있는 거 보면 저희들이 볼 때는 그쪽으로 많이 넘어가기는 아주 쉽진 않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얘네가 잠식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이것밖에 못 주기 때문에 그 시장은 어쩔 수 없이 이들로 가져가는 형식이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이것 가지고 뭔가 문제가 생기고 그럴 가능성은 낮다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창신 메모리 같은 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품질과 관련해서는 사실 좋지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애플 같은 진짜 고품질을 하는 기업이 과연 그걸 다 쓸 거다? 아, 이거 쉽지 않지 않을까요? 차라리 뭔가 싸구려 제품이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만약에 했다가 전체 폰에 대한 불량률이 높아지면 그 뒷감당이 가능할까? 저는 그런 고민도 많이
많이 하고 저 있어요. 같은 사람이 200만 원짜리 아이폰을 샀는데 이게 메모리에 문제가 생기면 애플이라는 브랜드가 나빠질 수도 있는 거군요. 예.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도 하냐면 결국 이게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하고 가격 협상을 할 때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지 않기 위함이겠느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애플이라는 기업이 도대체 얼마나 물량을 못 받고 있길래 이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10% 정도입니다. 왜냐면 얘는 줄 필요가 없죠. 근데 아예 못 받는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 90%는 저는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거에 10% 정도를 못 받는 예,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저도 이거 업계에서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제가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그런 정도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10% 때문에 이럴 거다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왜 10개 중에 하나만 불량이어도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일본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의 기술은 어느 수준입니까?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여지죠. 앞으로 문제가 되는 건 저는 중국이라고 생각은 많이 오히려 하는 게 중국만 못하군요. 일본 회사는. 중국 같은 경우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불량이 나도 불량에 대한 보조금을 다 정부가 주고 이 제품을 구매한 애들 같은 경우도 거기에 대한 또 보조금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 삼성인 하이닉스가 못하는 게 뭐냐, 치킨 게임을 못해요. 예전에는 독일 기업하고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내가 앞선 품질로 가격 경쟁력으로 치킨 게임을 해서 애들을 고사시켰는데 지금 그렇게 고사하면 나만 죽어요. 중국은 정부가 대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중국 기업도 기회가 되는 건 뭐냐면 하이닉스하고 삼성,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진짜 필요한 기업들한테 물량을 못 대주고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걸 쓰는 기업들도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러면서 CSMT도 좋아지겠죠. 지금보다는 품질이 수율이 더 올라가고 그런 역할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피할 수 없는 숙명 아닐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기업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지금 하이퍼스케일도 다 가고 그 가격 주는데 딴 데 싸게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입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반도체가 전 세계적으로 너무 품귀 현상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못했던 기업들까지 수혜를 봐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거다. 그리고 이거는 올해 내년보다는 분명히 저희들이 볼 때도 시간을 두고 우리 경제에 굉장히 주름살로 잡을 수 있는 요인으로 크고 있다는 데 대해서 우리가 계속 긴장감을 늦추면 안 되겠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걱정거리가 생긴 건 사실. 그럼요. 2000년대 초반에 중국 다녔을 때는 눈으로 가서 보면 수혜주밖에 안 보였어요. 철강도 수혜고 음식료도 수혜고 다 그랬는데 2010년대부터는 피해밖에 안 보여요. 이제 이 사업은 우리가 안 되겠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졌고 그 마지막 보루가 반도체예요. 근데 반도체마저도 중국한테 사실 아성이 흔들리게 된다라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이 타격이 적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야, 중국이니까 중국밖에 못 써. 그게 더 문제라고요. 그럼 우리는 절반의 시장을 잃고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이즈만 넣고 보면 이전의 사이즈를 유지 못했었을 때 그럼 우리 경제가 감당을 몫이 결국 적을 거냐? 전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이건 조금 시간이 지나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최근에 이슈되는 게 이제 SK 하이닉스가 나스닥에 상장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ADR이라고 하던데 얼마 전에 이제 김효진 박사께서 나오셔서 ADR이 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드디어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해를 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건 제가 그러고 나서 하이닉스의 국내 주식 주가하고 ADR 주가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ADR 주가는 처음에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조금 올라간 정도예요. 그런데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보자면 아직도 ADR 나스닥에 상장된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국내에 상장된 하이닉스의 시가총액보다 훨씬 크거든요. 이거는 계속 이 상태로 유지되는 겁니까?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일단 벤치마크가 달라요. 미국에 간 이유는 뭐냐면 한국에 있게 되면 관련 기업들이 벤치마크가 이머징 마켓 펀드에만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머징 마켓 펀드 내에서 한국 비중이 그렇게 적진 않지만 이 두 종목에 대한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국계가 살 수 있는 게 제한이 돼요. 근데 미국의 ADR에 가 있으면 아직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조만간 이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편입이 돼요. 또 나스닥 지수에도 편입되고 그러면 이 기업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편입되는 동시에 그를 추종하는 전 세계 모든 펀드들은 이 주식을 다 담아야 돼요. 시장에선 그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게 뭐냐면 반도체 지수나 이렇게 들어갈 때는 규정이 있어서 서너 달 걸려요.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고. 그럼 나중에 글로벌에는 더 많은 펀드들이 정말 앞으로도 반도체가 좋다면 사고 싶잖아요. 반도체에 대한 전 세계 1, 2위는 한국에 있는 이 두 기업이잖아요. 그럼 이걸 사고 싶은데 한국 가니까 이머징 마켓이라서 못 사. 근데 거기에 있으면 선진국 펀드가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나스닥을 추종하는 펀드가 살 수 있고 그다음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추종하는 펀드가 살 수 있고 이 다양한 매수 주체들을 받쳐주면 실제 여기보다 간극이 더 벌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간극은 유지가 되겠지만 벌어질수록 이 밑에 있는 기업들도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그 펀드들이 들어와서 올리는 가격대가 미국에서 볼 때는 이게 적정 가격이 아니겠느냐로 판단하는 가격일 텐데 그러면 국내에 있는 본주도 그러면 너도 얘만큼 못해도 이 정도는 따라와야지 되지 않겠어? 라는 기대가 여전히 죽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일단 그 어떤 주요 지수의 편입을 먼저 나중에 시간을 두고
한국 기대해보고 그때 나오는 수급 이슈가 어떻게 주가에 미칠 영향이 있는지 그때 좀 더 주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PER만 비교해 봤을 때도 일반적으로 국내 PER이 미국 나스닥 PER보다 낮잖아요. 많이 낮죠. 근데 이게 같은 회사니까 PER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한번 해보거든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방향은 같습니다. 방향은 같다. 포기꽃 같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큰 방향성에서는 큰 차이가 날 수가 없죠. 여기가 되게 좋은 방향으로 가는데 우리만 역으로 간다? 그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그럼 제가 지금 투자할 돈이 1,000만 원이 있으면 SK 하이닉스 한국 시장을 사야 됩니까? 아니면 나스닥의 하이닉스 ADR을 사야 됩니까? 글쎄요. 세금 문제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국은 세금이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쪽에서는 세금도 있을 거고 세금 22%일 텐데 그 정도의 어떤 가격이 유지된다라고 보면 굳이 국내가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럼 세금을 빼고 보면 미국이 오르긴 오를 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현재는 그럴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쪽 주식의 가치가 똑같은 숫자를 찾아가는 그런 게임은 아니군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TSMC도 보니까 벌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요. 지금도 많이 좁혀지진 않잖아요. TSMC는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한 15%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좁혀져서 거의 뭐 같은 가격 이런 건 아니더라고요. 쉬운 게 없습니다, 진짜. 7월 조정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12일부터 다시 사기 시작해서 9조 정도 다시 샀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 사인을 집 나간 외국인이 돌아오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이게 펀드의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외국계 펀드도 참 많은 펀드들이 있어요. 헤지 펀드라고 불리는 단기 성향을 진 롱숏 펀드들이 있을 거고, 이제 CTA 펀드라고 해서 모멘텀만 추종하는 기계로 움직이는 펀드들이 있어요. 그 펀드들이 이번에 쏟아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명 조금 길게 배우는 롱텀 펀드들은 실제 돈이 들어왔어요. 지난주에 나온 데이터들을 놓고 보면 미국에서 신흥국으로 거의 역사적 기록 숫자의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테크 펀드에도 자금이 엄청 유입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 산다라고 EWY라고 아시죠? 아이쉐어즈, 그죠? 거기도 돈이 많이 들어왔고요. 이 정도면 정말 싸다, 앞으로도 좋아 보인다라고 해서 매수를 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장기적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 가격대는 기업들의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싸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럼 외국인의 움직임까지 포함해서 생각해 봤을 때 지금이 저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현재가 저점 부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 바닥이 어디냐 저도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9분응선 이상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설령 뭐 여기서 몇 번 출렁인다고 하더라도 그게 제가 볼 때는 거의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 생각을 합니다. 올라갈 땐 참 좋았는데 이렇게 확 떨어지고 나니 여기서 다시 사는 것도 무섭습니다. 이게 지금만 그런 것 같지만 닷컴 버블 때도 비슷한 현상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 관점에 다르냐면, 어떤 분들은 닷컴 버블 그 99년만 보시는 분이 있거든요. 글로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나름대로 가다 중간에 한 10% 15% 받고 다시 올라가고, 요거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단 컸죠. 근데 대부분의 실제 버블을 많이 겪어보신 분들은 뭐냐면 이걸 98년으로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98년에 닷컴 버블이 시작되기 전에 한번 조금 많이 쉬었단 말이에요. 그 뒤부터 쫙 올라갔거든요. 현재 그 국면이 아니겠느냐는 분석들이 미국 내에서 되게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정이 골이 깊었잖아요. 이제 진짜 큰 장 오는 겁니까?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그래요? 예. 큰 장이라고 표현까지는 그렇고, 여전히 좋은 시장이 열려지고 있고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을 계속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이렇게 큰 시장에서 이렇게 큰 설비 투자가 시작되는데 버블이 안 온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지금까지는 보는 분들마다 시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제 우리나라 주도했던 기업들이 버블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실적 가지고 얘기를 했었던 거 맞잖아요. 시스코라는 거하고 비교도 많이 하십니다. 시스코 같은 경우가 주가가 되게 많이 올랐죠. 그리고 오르면서 뭐 어느 분들 얘기하시기는 기업의 실적도 증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뭐냐면 그럼 벌어들인 이익에 어느 정도의 주가로 형성이 됐느냐가 중요한데, 퍼가 100이 다 넘었었어요. PER이 현재 99년에 시스코가 벌어들인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100배 이상에서 거래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현재 벌어들인 거에 몇 배에서 거래되고 있죠? 4배에서 5배. 이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시스코가 빠진 건 매출 대비 몇백 배 뻥튀기 돼서 움직이는 주가였기 때문에 사상 누각이었던 건가 중요한 거고, 지금은 사상 누각이 아니죠. 지금 실체도 있는 거고 실적도 나오고 있고, 언제 꺾일지는 알 수 없지만 올해 내년에 실적이 더 개선되는 것도 분명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동일시해서 비교하는 건 제가 볼 땐 맞지 않는 그런 분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되려 퍼가 20, 50 받고 그러면 그때는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 비교 대상 자체가 제가 볼 때 잘못된 비교예요. 그런 건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닷컴 버블 때를 다시 돌아가서 얘기해 보면 이제 그때 전 세계가 인터넷 망을 까느라고 정신이 맞아요. 없었잖아요. 인터넷 통신망을 까는 데 있어서 가장 주요한 사업체가 시스코였던 거고, 그래서 시스코가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고 매출도 컸고 그만큼 이익도 컸지 않습니까? AI 시대에는
시스코 역할을 하는 회사가 엔비디아와 삼전닉스, 마이크론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원활하게 뭔가 할 수 있는 인프라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당시 인프라가 통신 인프라였겠죠. 지금 AI라는 게 성능을 내려면 AI 팩토리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럼 AI 팩토리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게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되는 건데 결국 하나의 토큰을 생산하기 위해서 AI 팩토리, AI 공장이 있는 거고 이 공장은 5 스택이라고 해서 5개 스택이 연결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일 밑단엔 뭐가 있냐면 발전소가 있어요. AI는 제일 먼저 돌리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를 돌릴 만한 전력이 1번이에요. 두 번째는 GPU, CPU, 그 다음에 NPU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만드는 반도체 칩 그 위에 이를 바탕으로 만드는 데이터 센터 이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애플리케이션이 있을 거고 AI 토큰이 되는 거라 이 모든 것들이 AI를 하는 설비 투자 안에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비 투자 안에 메모리 비중이 굉장히 크네요. 처음에 이 AI가 시작됐었을 때는 메모리 비중이 10% 정도였었어요. 그래서 부담이 적었는데 최근에 가격이 올라서 40%까지 올랐고 현 상황 속에서 만약에 여기서 좀 더 오른다면 절반까지도 차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제일 비싼 건 메모리가 맞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그동안 이제 주식 쫙 오르고 누구는 얼마 벌었다더라 나도 목돈 있는데 나는 반도체 주식을 하나도 못 샀고 너무 많이 오르니까 더 못 사게 써서 아예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사야 할 타이밍입니까? 사실 뭐 제가 매수 추천하거나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나름대로 뭐 수익을 조금 그래도 바라시는 분들 입장이라면 그래도 그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가격대라면 그분들이 수익을 볼 수 있는 사실 이거 2달 전으로 들려보세요. 못 사서 안달 아니셨습니까? 그땐 그랬죠. 근데 막상 이 가격 오니까 지금은 사야 되냐 묻는다라면 참 그것도 넌센스 아닐까요? 근데 항상 그렇지 않나요? 저희 같은 초보들은 가격이 높을 때는 더 못 사서 전전긍긍하고요.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그것도 무서워서 못 사서 전전긍긍합니다. 부끄럽지만 저희들을 전문가라고 부르신다라면 처음 투자하신 분들은 전문가가 모든 걸 바닥을 다 맞추고 꼭지를 다 맞추고 중간중간에 변동성도 다 맞추는 분이라고 잘못 알고 계세요. 사실 그런 건 없거든요. 그 어떤 전문가도 중간중간에 변동성 눈치를 챌 수도 없어요. 여기가 바닥이고 나중에 이 정도 갈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도 드물어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논의를 해봤지만 지금도 어떤 분들은 시장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신 분도 있는 거잖아요. 저처럼 긍정적으로 보신 분도 있을 거고 이것도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가능할 거냐? 궁극적으로는 큰 그림에서 이게 큰 시장에서 기존에 있었던 그 상승세가 무너지지 않았다라면 잘 사야 되는 기회가 맞는 거지 이게 뭐 지금부터 고민해가지고 빠질 짱인 거냐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는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객관적인 어떤 상황들을 놓고 보려면 한국만 놓고 보면 사실 잘 안 보이죠. 왜? 우리나라는 메모리 관련 기업들의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이걸 오해해서 볼 수도 있는데 글로벌 시각으로 봐야죠. 미국은 안전한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또 업계의 시각들도 좀 많이 들어보고 좀 더 균형적인 시각을 가져보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이번에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분명히 우려의 시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긍정적인 시각이 더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계속 부정적으로 반응했었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각각의 이슈가 바로 해소가 됐거든요. 해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우리가 생각하는 구글부터 알파벳부터 실적 개선을 시작을 했지만 투자를 지속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 뒤로는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주주환원도 기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는 그래도 나은 수준의 주가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이란이라는 변수가 있어서 중간중간 가다가 제가 볼 때 발목이 잡힐 수도 있겠죠. 그저 순탄한 길은 아닐 거다.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도 그동안에는 쭉 100m로 달려왔다라 앞으로 장애물 경주가 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애물 경주보다 암벽등반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어떤 험난함이 있었지만 가는 길이 아래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저 매수의 관점에서 매도의 관점보다는 그게 저는 옳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시점에도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대표님 말씀뿐만이 아니라 여러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서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 건가 아니면 지금은 버텨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그중에 이제 버텨야 된다라는 판단을 하신 분들 가운데는 이럴 수 있어요. 1,000만 원 정도 투자했는데 한 300~400만 원이 날아가 있는 상황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버텨라. 그냥 버티는 게 맞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버티겠다고 결정하겠지만 멘탈은 너무너무 지금 힘든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멘탈을 좀 잘 잡을 수 있나요? 지금 시장을 조금 떨어져서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지속적으로 그 멘탈이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곤하시고 되게 혼란한 상황에서는요. 판단을 그르치기가 되게 좋습니다. 당연히 이 정도로 멘탈이 굉장히 어려우셨으면 앞으로도 좋은 뉴스보다는 부정적 뉴스에 더 손이 가게 돼요. 그래서 실제 제 생각과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지만 시장이 반등해도요. 더 의심만 하세요. 단기 반등 아니야 이런 식으로. 또 이란 전쟁이 이것 때문에 안 될 거야. 그래서 어떤 판단하게 되냐면 그래 이 정도 손해인데 10% 정도 만회가 됐으니까 나와야지. 그래서 보시면 7월 10일 넘어서부터 외국인들은 계속 샀는데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계속 물량만 줄이기만 했잖아요.
다행스럽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팔아서 지수가 더 많이 빠지면 너무 다행이겠지만 만약에 반대로 생각보다 빨리 전고점은 아니더라도 꽤 의미 있는 수준의 급반등이 나오면 그것도 참 답이 안 나오게 되죠. 그땐 더 못 사죠. 억울해서 못 사죠. 그래서 저도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게 이 변동은 맞출 수도 없고 대응이 사실 안 돼요. 물론 최고의 대응은 그래도 어느 정도 고점 부근에 좀 흔들릴 때 일부 현금을 확보했다가 이번에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론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차선으로 하는 게 들고 잘 버티는 건데 제가 보더라도 이번에 좀 버티기가 쉽지 않았던 건 인정을 합니다. 저도 참 되게 힘들더라고요.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힘들었고 많이 경험을 했는데 힘들었으면 처음 경험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힘든 정도가 아니라 제가 볼 땐 거의 뭐 병원에 가야 될 수준의 고통을 겪으신 분들도 저는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변동은 한국 역사상 처음 있는 변동이에요. 문제는 하락장도 아닌데 이익이 줄어드는 것도 아닌데 정말 어이가 없는 거죠. 그거는 결국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궁극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고 레버리지라는 상품이 결합이 되면서 마지막에 극단으로 했었던 과매수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현상이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럼 장군님 8월은 어떻게 보십니까? 딱 어떻다라고 보긴 그렇고 저는 어쨌든 하반기는 국제유가에서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란과 관련된 이슈가 너무 초장기화면 안 된다라면 저는 거기에 이제 9월까지 보고 있는 거고 8월 안에 어느 정도 잠잠해지는 걸로 간다라고 보면 하반기는 지금보다 나아질 장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가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미국의 빅테크 관련 기업들이 이제는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해야 되는 상황에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우려가 완화가 되려면 돈을 빌릴 때 좋은 환경이 돼야 좋지 않겠어요? 그 얘기인즉슨 지금 있는 금리가 미 국채의 10년물이 지금보다 조금 완화되는 그림으로 가면 돈을 빌린다 하더라도 원활하게 빌릴 수 있겠는데 라고 하면 반도체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좋은 모멘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트럼프가 워낙 예상 밖으로 움직이 있다 보니 이 사람이 과연 이 8월 안에 어느 정도 마무리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전환점을 만들 건가 거기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긴 어려운 거죠. 미국 금리가 장기적으로 내려갈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올라가는 것보다는 내려가는 쪽에 조금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다른 분들하고 시각은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올라간다라는 게 저는 나름대로 그분들의 생각이 틀렸다라고 생각은 안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 가정은 8월 말까지 또는 최소한 9월 초까지라도 이란과 관련된 사건이 나름대로 어느 정도 전환점을 찾을 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게 더 장기화된다라면 앞서 말씀 주셨던 분들의 말씀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가정을 깔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 가정을 까냐면 11월에 중간 선거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해결 안 하면 안 돼요. 그 뒤로 넘어가면 중간 선거고 뭐고 선거 결과가 이미 끝장이 난 거예요. 아니, 그렇긴 한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중간 선거를 생각할 때 8월 9월에 미국 사람들 생각에 졌다라는 느낌이 드는 협상도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나름대로 이렇게 더 옥죄는 모습을 보이면서 내가 어느 정도 공격을 했고 보복도 해가지고 해서 이긴 거 아니란 명분을 쌓고 싶은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도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트럼프라는 사람은요. 본인이 불리할 때 그걸 밀고 나갔던 적도 없어요. 그래서 붙은 별명이 타코인데 지금 이미 불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케빈 워시를 안 친 이유가 금리 내리라고 안 쳐놨는데 이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 케빈 워시가 금리를 인상하는 게 맞지 인하한 게 맞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첫 번째는 그동안에 어쨌든 유가가 올라왔고 유가가 올라온 상황 속에서 다행스러운 건 지난번에 MOU 체결을 하면서 유가가 좀 하향 안정화됐어요. 그 덕에 이번에 물가가 낮았죠. 7월은 경로는 있겠지만 동결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연준 위원들 중에서는 굉장히 매파적인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크리스토퍼 월러, 로리 로건 같은 분들이 계시지만 또 반대로 좀 그래도 현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의장과 부의장 둘이에요. 그럼 누가 더 높나요? 이쪽이 높죠? 다 한 표라면서. 한 표라고 해도 의장을 따라가요. 그래서 경론에도 불구하고 동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 대신에 동결하다 매파적이겠죠. 이런 정도로 가면 그 다음에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을 거야 라는 메시지는 충분히 남길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해요. 왜?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근데 케빈 워시는 뭘 기다리고 있는 거냐면 이 상태로 유가가 더 오르잖아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물가가 올라가요. 근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져요. 디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유가가 높으면 많이 안 돌아다니겠죠. 그다음에 소비도 줄인단 말이에요. 예전보다 제품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그러면 경기 지표가 둔화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물가도 높아요. 근데 경기 지표도 안 좋아져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이 스태그플레이션은 일시적이에요. 왜냐하면 결국엔 경기가 물가를 끌고 내려가요. 그걸 알고 있는 미국이 금리를 올릴까요? 쉽지 않은 선택이에요. 한 번은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 가정을 생각을 하고 트럼프가 합리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중간 선거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제가 생각한 시한 안에 나름대로
이런 문제에 대한 전환점을 찾게 되면 사실상 그 뒤에는 물가도 올라 있겠지만 경기도 둔화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케빈 워시는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지표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표는 워낙 경기가 좋다라는 가정하에 물가가 올랐으니까 올린다라는 얘기를 한 거지. 만약에 그때 경기가 둔화되면 이건 또 다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안 올린다가 아니라 경기가 둔화되기 시작했으니까 이 영향 점검을 해서 우리 조금 더 지켜보십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연준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물가 지표로 삼는 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아니라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불리는 PC 물가 디플레이터예요. 이게 9월에 개편이 돼요. 우리가 생각한 케빈 워시한테 유리하게.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물가가 지금부터 확 떨어져요. 그럼 어떤 명분이 생기죠? 통계료에 대한 명분이 생겨버리죠. 그러면 일단은 케빈 워시는 말은 저렇게 하지만 실제 속내음은 올리고 싶지 않아요. 다만 그건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대신에 본인은 그런 여건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있는 거고 시간을 벌어서 경기가 둔화되니까 우리 좀 참아보자라는 걸 기다리고 있는 건데 근데 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시나리오와 다르게 트럼프가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그렇게 한다라면 그건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즉 중간 선거라는 걸 고려를 한다라면 현재는 그럴 가능성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간이 지나서 9월달 이런 정도 가가지고 이게 나름대로 이제는 동결 가능성이 높아지긴 한다라고 하면 미 국채금리가 어떻게 될까요? 내려가기 시작하죠. 내려가면 시장에서는 그래 하이퍼스클레드 돈은 부족하지만 돈을 빌릴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어가네 라고 의지가 나올 때면 사실 지금 관련주들을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실적에 대한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촬영하고 있는 오늘이 24일 목요일 저녁이고 어제 22일 수요일에 구글과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29일 날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30일에는 애플과 아마존, 그리고 8월 말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합니다. 일단 이미 발표한 구글과 테슬라의 실적 어땠습니까? 일단은 구글은 실적이 좋았죠. 특히 이제 우리가 생각했었던 클라우드 부분에서 데이터 센터에서 매출이 되게 좋아졌던 게 82% 증가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투자했더니 돈이 되더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광고 분야하고 이쪽이 되게 좋았거든요. 투자해도 돈이 된다는 걸 봤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나머지 기업들도 이거 돈이 된 걸 봤으면 누구라도 더 투자에 대한 계획은 늘릴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저는 더 중요한 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솔직히 뭐 테슬라 실적이 안 좋아진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뭐 기업이들은 영향이 별로 있었습니까? 같은 자동차 경쟁 회사라 큰 의미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봐야 될 거는 이 구글을 통해서 결국은 엄청나게 투자했던 게 돈이 될 수 있었던 거냐인데 돈이 되는 걸 봤죠. 그럼 아마존도 나중에 데이터 센터 투자 많이 할 거잖아요. 지어놓으니까 다 임대에 가더란 얘기입니다. 컴퓨터 파워가 워낙 부족한 거니까. 그럼 투자를 더 한다라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나빠질 이유가 별로 없는 그런 변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최태원 회장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 메모리의 사업 업황이 내년에 훨씬 좋아질 거기 때문에 제발 SK 하이닉스 팔지 말고 들고 있어라. 두 가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회사 주가 올라가는 건 당연히 좋은 일이니까 그 차원에서 들고 있으라라고 말한 걸 수도 있고 정말 업황이 좋아질 거니 딴 생각하지 말고 들고 계시는 게 나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게요. 대한민국 역사상 재벌 총수가 자기네 회사 주식 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이 투자하시는 쪽에서는 상당히 신선한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왜냐하면 이 업황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주문을 당신께서 받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주문량을 놓고 보고 내년까지 이미 다 된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 않고 근거 없이 나중에 그랬다가 당신이 사라고 했는데 했다라고 하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그랬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긴 하지만 여러분들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더 업황이 많이 좋습니다라는 걸 저는 대변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앞서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반도체 업계하고 사실 금융계하고 시각차가 너무 커요. 이쪽은 아비규환이라고 얘기를 해요. 반도체 없어서 못 팔고 지금 서로 받으려고 난리인데 너희들 실적 얘기하는 게 과연 온당해라고 얘기하는 게 이쪽인 거고 우리는 항상 꼭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 지금 좋은 건 알겠는데 이게 얼마까지 유지가 될 수 있겠어. 이러다가 또 업황이 꺾이고 나중에 공급이 많아지면 그 주문이 취소가 될 수 있는데 그걸 온전히 믿어야 돼? 시각 차이가 너무 큰 것 같아요. 보통 같이 가거든요. 한두 분기 정도 차이 나는가 그러는 건데 거의 양극단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서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주식을 오랫동안 해보면 업계 얘기 듣는 게 더 정확했어요. 왜냐면 애널리스트 분들도 되게 훌륭하게 잘하고 저도 뭐 애널리스트 출신이니까 얘기를 드리지만 저희들이 다 맞았으면 이미 저는 훨씬 더 많은 부자가 돼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실적은 좀 많이 다른 거고 저도 항상 그래서 업계 분위기를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고 그 업계에서 있는 진짜 얘기를 듣고 이거와 시차를 감안을 해서 이익이 더 늘어날 것인지 아니면 줄어들 것인지 대한 고민을 많이 해서 좀 분석을 하거나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애널리스트들의 주가 예측도 정말 다양하다고 생각되는 게 지금 SK 하이닉스만 해도 180만 원으로 예측한 회사가 있고요. 430만
300만 원인가로 예측하는 회사도 있어요. 뭐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지만 일단 300만 원이라는 숫자를 다시 회복하는 게 언제쯤일지도 궁금하거든요. 뭐 사실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죠. 분명한 건 이전보다는 회복 속도는 좀 느리겠죠. 하지만 뭐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양극단으로 보는 이유는 결국은 반도체를 여전히 사이클 주식으로 보느냐, 아니면 이전보다는 이익의 안정성이 높아진 기업이어서 밸류에이션을 더 좋게 줄 수 있느냐, 그 관점의 차이에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180만 원대로 낮춘 분의 의견도 되게 소중한 거죠. 이 시장이 이렇지만 결국은 이 반도체 사업이라는 건 사이클인 거고, 다만 이번에 좀 많이 컸을 뿐이야 라는 시각을 가지고 생각을 하셨으면 그렇게 생각도 하실 수 있는 거지만, 또 한편에서 좋게 보는 분들은 분명히 TSMC만큼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TSMC는 항상 주문받는 것만 만들기 때문에 사실 업황이 없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메모리와 관련한 어떤 이 AI 산업 하루아침에 끝날 게 아닌데 2, 3년 그 뒤를 조금 더 봤었을 때는 훨씬 더 수요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반도체 기업들도 아는 거, 이거 가격 너무 올려서 받으면 지금도 문제인데 나중에 진짜 감당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당히 올리되 대신에 장기 공급 계약을 맺는 거죠. 우리 5년 동안 가져가기. 보통 LTA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득은 조금씩 더 늘어나긴 하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몇 년 동안 이익의 안정성이 답보가 된다라면 밸류에이션을 보는 잣대를 얘한테 너무 그동안 박하게 해줬는데, 그게 아니라 TSMC만큼은 아니더라도 조금 더 점수를 줘보자. 그 점수를 줘보면 밸류에이션을 지금보다 좀 더 높게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가격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매출 총 이익률은 단분기부터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라고 해서 좀 숫자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 애가 수학 시험을 봤는데 지지난번 시험에 40점 맞았어요. 근데 지난달 시험에 80점 맞았어요. 그러면 성장률이 몇 %인가요? 100%죠. 그죠? 근데 이번 달 시험 봤는데 88점 맞았어요. 성장률 몇 %예요? 10%죠. 100%에서 10%로 떨어졌어. 이게 매출 총 이익률이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점수는 올라갔지만 올라가는 폭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88점이 더 낮은 겁니까? 아니죠. 거기서 또 90점으로 가면 오르긴 한 거지만 또 우리가 성장률은 또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주가 상승 속도는 느려져요. 그동안에 급하게 성장률이 막 80%, 70% 올라올 때 확 올라오지만 이렇게 할 때는 확실히 속도는 되게 느려져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죠? 여전히 우상향한다라는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애널리스트 분들이 꺾은 건 뭐냐면, 이전에는 매출 총 이익률이 떨어질 때 머지않은 시기에 실제 이득도 감소를 했어요. 우리 표현으로 80점 맞던 애가 75점으로 떨어졌다고요. 예전에는. 그랬기 때문에 그걸 나름대로 꼭지 신호로 받고 하향을 한 건데, 지금 보면 최태원 회장도 얘기를 했지만 없어서 못 구한다니까요. 올해 아예 못 구하고 내년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떨어지죠? 저는 그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이 가정을 저한테 한번 가져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이퍼스케일러 애들 내년에 투자 늘린대요, 줄인대요? 이미 내년까지도 늘린다잖아요. 근데 어떻게 떨어지죠? 구할 수 없는데 떨어진다? 갑자기? 이럴 수는 있겠죠. 반도체를 100분의 1로 쓰는 기술이 나왔어. 가능하죠. 터보 콘트 이런 거 있어요. 그럴 수는 있어요.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다면 가능하지만 내년까지는 설비 투자가 대부분이 없거든요. 아니면 뭐 갑자기 시진핑하고 트럼프하고 악수하고서는 자 우리 자유롭게 교역할 겁니다. 해도 안 돼요. 아 그래도 안 됩니까? 해도 물량이 내년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걸로는 안 됩니까? 그걸로도 내년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 현재 HBM이나 이런 거를 현재 엔비디아 될 수 없어요. 아직 개발이 안 됐어요. 그 자체까지도. 그러니까 그 가능성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이 시기를 아주 우울하고 어렵게 보내고 있는 오늘의 투자자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굉장히 어려운 장이에요. 왜냐하면 올라갈 때도 쉽지 않았어요. 5, 6월 달부터 여러분들은 굉장히 고생이었잖아요. 결국엔 결론이 쉽게 나와요. 결국 싸게 사는 게 굉장히 답이었구나 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항상 뒤늦게 편승을 하면 나중에 더 좋다 하더라도 중간중간 고생을 되게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도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투자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쪽 얘기만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저처럼 좋게 생각하는 분들 얘기만 들어서도 안 될 거고요. 또 경계론적인 분들의 얘기만 들어서도 안 될 것 같아요. 동시에 업계 얘기도 같이 들어보면서 중심을 잡으려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해야 됩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이 시장이 더 하락할 거라면 외국인들 안 사요. 99년 닷컴 버블 때도 2000년대 그때도 1차 하락이 나서 그 대반등 했거든요. 대반등할 때 외국인들 더 팔고 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빠지니까 계속 들어오죠. 이거는 그때하고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심 잡기 어려우시다라면 두 군데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미국 시장 중심으로 보자. 미국 시장이 견조한지. 두 번째는 외국인 시각도 되게 중요하다. 부정적이지 않다라면 그 시장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왜 개인 투자자분들을 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냐면, 워낙 개인 투자분들이 다양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분들 간에서는 이 심리가 군중 심리 때문에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들이 되게 강해요. 좋을 때는 조금 과열이 됐다가 내려갈 때는 또 완전히 과매도. 그래서 이번에도 그게 영향도 상당히 있었어요. 이 심리적인 요인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왜냐하면 댓글에서도 계속 굉장히 불편한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는
거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우시다는 얘기일 거거든요. 그 어려움이 그냥 어려움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시세로도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비이성적인 매도 이런 것들이 펼쳐졌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극단적으로 위치에 처해 있으면 그게 위든 아래든 행동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이라도 안 따라서면 안 될 것 같은 불안함이 있을 때는 저는 안 따라서 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또 반대로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 것 같아. 정말 끝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때 그때는 팔지 않고 되려 사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근데 이걸 이기기가 사람이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게 정답이에요. 항상 댓글에 달리는 얘기입니다만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책임져 주기 않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이 돈을 벌어도 달라는 사람도 없고요. 여러분이 돈을 잃어도 아무도 보존해 주지 않을 겁니다. 오늘 이선엽 대표님이 하신 말씀 중에 양쪽의 의견을 다 들어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장이 좋을 거로 전망하는 이선엽 대표님의 의견 지금까지 잘 들으셨으니 이제는 시장이 안 좋을 거라고 전망하는 사람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부 여기서 마치고요. 계속해서 2부에서 뵙겠습니다.